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세미나와 읽기를 좋아하시는 승현쌤 자기소개. 예, 안녕하세요. 몇 년간 이제 감리당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낯이 좀 익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고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미나 하는 것과, 읽기라고 말을 했는데,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정승현이라고 합니다. 아우, 참. 요즘 되게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이 부담스럽네요. 북토크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네 번째 북토크를 했는데, 이게 참 할 때, 이렇게 네 번이나 하고 저 세미나 책, 노란색 책을 냈을 때도 북토크를 두어 차례, 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예, 아무리 해도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되게, 곰쌤은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예, 아주 그래요. 이제 책을 썼고, 책에서 한 이야기들이 다 책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말로 옮기는 게 좀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책을 먼저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사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신선하거나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럴 법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되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어쨌든 인문학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이럴 때 이 책이 뭔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어필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선생님들이 기본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간명한 거예요. 배가 고프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문타에 가서 세미나 튜터를 하거나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다양한 하소연들을 듣죠. 특히 에세이 같은 걸 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 하소연은 한 100분 정도가 이제 와갖고 하소연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똑같아요. 책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좀 어휘만 몇 개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굉장히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나? 책을 잘못 골랐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보니까 책을 한 번만 읽어와요. 네. 한 번만 읽어와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되게 강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수영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베르그손 강의 굉장히 많은 신청자들이 있죠. 베르그손이 그 책을 쓸 때의 그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죠? 베르그손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아카넷에서 나온 베르그손 책들 보면은 베르그손이 명상 사색에 잠겨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거든요. 눈을 감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건 거죠. 그럼 아마 그때 베르그손은 이른바 사유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아마 거의 매일 일상의 루틴처럼 그 일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베르그소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였었으니까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 나름의 이 물리적 사유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사유하고 또 실제로 그걸 자기의 사유한 결과를 저작으로 옮길 때, 한 번 썼겠어요? 아니죠. 쓰고 고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물질과 기억, 창조적 진화, 시론, 이런 텍스트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베르그손이 이렇게 이 열과 성을 다해 공을 들여갖고 쓴 그 텍스트를 보면서 한 번 읽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겠어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2번 읽어도 어렵던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2번만 읽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 수를 늘려도 똑같습니다. 3번 읽는데, 나는 3번 읽는데 3번만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횟수,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걸 몇 번 읽었다,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이건 안 중요해요. 그걸 읽는데 이 얼마만큼 여기에 달라붙어 갖고 이 텍스트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 느낌을 갖고 읽어내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베르그손만큼의 노력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뭔가를 들여야 이게 겨우 읽히는 거지. 이걸 한번 띨렁 읽고 이해가 되길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힘듦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참 놀랍죠. 세미나 하는 그 책만 읽어와요. 그 책만 읽기를 네. 그 책만 읽어와요.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2024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베르그손은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벌써 우리와의 이 시간적 격차가 한 100년 정도가 난다고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선생님들 뭐 보면 이제 연배가 한 10살, 20살, 3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랑 뭐 각자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거의 안 통하죠. 그죠? 그런데 100년 전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책만 띡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겠거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텍스트에 접근하는 태도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써서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걔가 애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건가? 하여튼 뭐 좀 전도돼 있어요. 그냥 내가 읽으면 책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한테 이해가 돼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내지는 왜 그런 식으로 습관이 붙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읽기의 모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 문학 작품을 읽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소설을 읽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대 소설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른바 소설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근대 초기 한 18세기부터 20세기 초 이때까지 나온 소설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쓴 작품들 보면 아주 뚜렷한 내러티브가 소설 안에 있죠. 기승전결이. 그리고 그 소설의 내러티브를 그냥 쫓아가면 어떻게든 다 읽혀져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읽는 속도가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더 빨리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빨리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신을 과신하죠. 나는 한글도 알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이 가미당 바깥에서는 그래도 책 꽤나 읽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소설적 내러티브하고 이른바 인문 고전, 특히나 이제 서양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서술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설을 읽을 때 대충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들었던 걸 떠올려 보면 이제 감정이입 이야기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설 속에서 내가 되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인물 하나를 골라서 그 인물이 돼갖고 그 소설 속 세계를 살면 돼요.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실제 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이고 뭐 하니까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철학 텍스트는 읽어봐도 왜?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지는 어딘가에 달라붙어야 할 지점 이거를 찾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하죠. 예를 들면 베르크송 텍스트를 읽는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책을 띡 펼쳐서 읽어가면 안 읽혀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달라붙어 얘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 전에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을 어떤 맥락에서 썼고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었고 하는지에 대한 이른바 정통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참고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나름의 길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가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딸이 8살이 돼갖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 학교 트레이닝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을 받아갖고 애들을 데리고 동네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얘들이 아직 지 혼자서 어디를 막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해설서나 내지는 그 텍스트, 내가 읽고자 하는 텍스트에 대한 뭐 정규적인 해석들이 있는 텍스트나 아니면 뭐 선생님의 강의 같은 것도 좋겠죠. 이런 거는 손잡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요거 하면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손잡고 돌아주는 길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옆길로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옆길로 셀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옆길로 이렇게 세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생판 낯선 동네에 가고 그냥 돌아다니면 길 잃죠. 그리고 이거는 재밌게도 여행이 아니어서 길 잃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기의 모델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요거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제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읽을 게 팡팡팡 곱하기 2가 됐어요.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적인 텍스트들도 같이 읽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뭐죠? 상식. 이를테면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철학이 아주 오랫동안 긴밀하게 관계에 맺어왔었던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이 철학자가 어떤 주요한 예제로 드는 문학 작품에 대한 상식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아주 부족해요. 근데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중에 한 5분의 1 정도? 머리에 약간 흰머리가 보이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반 정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른바 권장도서가 살아 숨쉬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 이라면 조금 괜찮은데, 이제 조금 이 현재 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일수록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지리에 대한 상식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 몇 개를 이렇게 딱 놓고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누구나 읽어봤을 법한 거라면서 예시로 예를 들어주는데 나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미 너무 공감이 가시나 보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철학자가 그렇게 텍스트 안에 설명하는 순간 텍스트와 나 사이에 벌써 거리감 팍 생깁니다. 이미 거기서 이거 뭐냐 하면 이렇게 맞짱을 뜰 때 일단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 교양을 평소에 좀 다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세미나 책에서도 그렇고 요 책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통사에 해당하는 역사책들, 그리고 뭐 문화사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뭐 교양과학 텍스트들, 그리고 그 여러 출판사들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세계문학 전집들, 이런 것들은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안 읽은 상태에서 이른바 이 고전 텍스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들은 1학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그 서양 고전 텍스트들이라고 불리우는 고 텍스트들을 쓴 사람들은 이 굉장히 두터운 고문화적인 교양 위에서 그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를 책을 펼 때마다 우리를 정말 깊은 혼돈과 괴로움과 원망 속에 빠뜨리는 철학자가 있죠. 들레즈가 그래요. 들레즈를 보면 들레즈는 거의 막 좀 이른바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철학 텍스트들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안 읽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인용과 비틈과 굉장히 다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온갖 철학 텍스트들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소설은 또 언제 그렇게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설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인용하는 예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읽어가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언제 읽었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이렇게 자라온 요 조건이 좀 다르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도 좀 그래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문학 그러니까 이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거를 이제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실제 그걸 읽지 않더라도 그 작가는 대략 어디쯤 서 있는 작가야.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감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그 세계문학 전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이 감은. 그러니까 그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또 읽을 게 팍 늘어나죠. 또 늘어요.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주 텍스트에 딸려 있는 텍스트도 읽어야 되고, 틈틈이 기초 교양도 다져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 노력들을 해야 그나마 좀 이 텍스트와 친해질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저기 뒤에서 너에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느냐? 이 넷플릭스와 치킨과 야식과 여행과 이런 걸 탐해왔던 지난날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럼 요걸 가지고 공부를 왜 하냐를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그냥 좀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지적인 사람조차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일상적인 어떤 이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면은 뭔가 안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저는 이 현대에 21세기에 출현한 굉장히 중요한 보편 종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나교라는 종교예요. 나교. 다 저마다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감리당 강의할 때는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진정한 나들이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다 인도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시절 젊은이들은 참된 나를 찾으러 다 비행기 타고 인도 갔거든요. 지금 근데 그 인도에 살던 참 나들이 대거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했는지 아세요? 아이슬란드로 가요. 대거 아이슬란드로 가갖고 그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그 참 나를 찾으러 아이슬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재밌는 점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고요. 아일랜드 그 야지 트레킹 하면서 여기에서 진짜 참된 나를 발견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아이슬란드의 공항에 와갖고 비행기를 타는데 진정한 나는 안 타. 나만 돌아와요. 걔네들은 계속 거기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또 가거든요. 이거예요. 계속 이 맴돌이가 사실 있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행 갖고도 안 되고, 무슨 직업을 바꾸는 것 갖고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로만 해소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려온 어떤 궤도, 삶의 궤도, 요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공부에 관해서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대체로 우리한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공부의 기표는 학교에서 했던 그 공부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공부를 해서 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해온 공부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그냥 그런 식의 실용 공부를 한 게 없어가지고 얘가 잘 떠오르는 게 없네. 가령 이를테면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걸 배운다. 그러니까 다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목표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어요, 잘. 그죠? 그런데 이 인문학 공부와 관련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해갖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건 지적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에세이를 잘 썼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약간 찔리는 게 많기는 해요. 공부를 해갖고 제가 좀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됐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가 않아갖고 그게 조금 있는데 그렇지만 나아진다고 느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들 지금 전부 이렇게 보시면 다들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상은 다 사신 분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떤 반응 체계를 축적해 온다고요. 그죠? 반응 체계를 축적해 오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문탁 네트워크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문탁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이제 보려고 그걸 열었다가 보면 꼭 쿠팡이 광고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귀신같이 내가 이렇게 현혹될 만한 걸 알아. 예. 그래갖고 막, 뭐 되게 멋있는 샤프라던가, 만년필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보여줘.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멈추질 못하고 눌러봐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밑에 연관 상품이 또 떠요. 그걸 또 눌러봐요. 그렇게 하고 한 2번, 3번 하고 나면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잊어버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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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예, 그죠? 유튜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애기 장난감 같은 게 있어갖고 이걸 조립하는 방법을 보려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뭐가 또 나와. 그걸 봐. 그러다 보면 한 2시간이 쇼츠 보다가 훌렁 가 있어. 뭐 이런 식의 패턴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죠.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뭐 저한테 뭐 해라 얘기를 할 때 일단 엄마가 뭘 얘기를 하면 짜증부터 나요. 그 얘기의 내용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짜증나. 길이 그렇게 뚫린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자동화 기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죠. 걸을 때 생각 안 하는 거. 문고리 돌릴 때 생각 안 하는 거. 저기에 뭐 내 눈앞에 뭐 한 50cm 전방 아래에 문고리가 있어서 이거를 뭐 우측으로 30도 정도 돌리면 문이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여는 사람은 없어요. 로봇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건 다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될 문고리가 없을 때 생각해요. 그때 생각해요. 그리고 평소처럼 걸어지지 않을 때야 비로소 생각해요. 이런 거죠. 다 뭔가 장벽, 문턱 같은 거죠, 이게.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렵다. 어느 텍스트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있어야 될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익숙한 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니까 공부를 하면. 그럼 보세요. 책에서도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한테는 상식이라는 게 있죠. 다양한 상식들이 있어요. 뭐는 좋은 거, 뭐는 나쁜 거. 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상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 판단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상식들을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요거는 책에도 써놓은 문제의식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문제의식을 가져라 라든가 뭐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 읽힌다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몇 년째 들어도 도대체 나는 문제의식이 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들이 들죠. 이거 뭐냐면 제가 지금 한 말이 딱 그 문제의식이에요. 내가 계속 나를 장애에 부딪히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나의 어떤 욕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를 찾아봐야겠다. 이걸 묻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반응 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야 돼요.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사는데 너무 불리한 게 많아져요. 생각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자동화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서 있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반응만 계속하니까. 이런 거죠. 가치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체계도 내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사실 따져보지를 않는다고요. 스피노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걸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정서 반응이 먼저라는 거예요. 정서 반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좋다 내지는 저기에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걸 사실 따져보지 않아요. 그거 이제 정서가 한번 거기로 쭉 쏠린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요거는 요거 나름의 철학적인 해명이 필요한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행로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따져 묻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으며 어디에 서 있으며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물음이 우리의 이 허망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 물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한다는 건 도대체 지금 21세기의 어떤 특정한 주체로서 주체화되어 있는 나의 이 상태를 상대화시켜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둬보는 거죠. 나를 보는 시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의식과 관련해갖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었거든요. 내가 뭔가 이게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계보학적인 기원들을 갖고 있어요. 근원들을.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철학자들한테서 어떤 굉장히 긴장이 빡빡하게 걸려 있었던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17세기라면 실체 같은 개념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체라는 말을 들으면 개념 같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일상어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그죠? 그것도 뭐, 플라톤이, 제가 오전에 이제 국가를 가지고 금성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플라톤이 국가에서 아주 집요하게 캐묻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플라톤 시대에는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텐션이 많이 걸려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마다 주장하는 정의들이 다 달라. 그리고 이걸 갖고 심지어 피 튀기게 싸워. 소크라테스는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했어. 이런 식의 첨예한 긴장들이 걸려 있는 말이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안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올바른 거? 이 정도 수준이어도 말이 다 돼요. 통해요. 너의 정의와 나의 정의가 다르다고 해갖고 21세기 한국 땅 서울에서 누구를 죽이고 이러는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한테도 정의가 뭐야? 라고 정의를 해보라 라고 하면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따져 물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주제화 시켜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에 관한 개념을 다시 갱신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예로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에 관한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뭐냐면 작년에 금성을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그 보면 이 지중해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대략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지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여기 지중해에 그리스 지역이 있죠.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테네는 여기 있습니다. 반도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죠? 터키. 옛날 말로 소아시아라고 불렀던데. 여기 보면 요쪽에 요만큼 여기가 이오니아 지역이에요. 그리스 문명은 대략 어떻게 성립되냐면 북방계의 이민족과 소아시아 지역의 이민족들이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이오니아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독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특했냐면 이 사람들은 왕이 없었어. 신분이 없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부족 체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역사상에 거의 최초로 출현한 코스모폴리탄 같은 거예요. 도시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의 규약을 갖고 그냥 알아서 살았대요. 아주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요들의 이 정치 체제의 이 특이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소노미아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무지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크세르크세스 왕의 군대가 소아시아를 팍 쓸어 올리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이 이오니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그리스로 이주를 해와요.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는 어쨌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적절한 뭘 하려면 땅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뿌리의 기초죠. 그래서 그 흔히 유럽에 살았던 유태인들과 관련해 갖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상의 학자, 사상가들 중에 유태인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를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 일찍부터 도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 말빨, 그리고 두뇌의 빠른 회전, 이것들이 요구됐었던 게 유럽 안에서의 유태인들의 그런 특이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오니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여기는 씨족 사회였습니다. 아, 씨족 사회. 그러면 이 씨족을 이루는 말이 뭐였을까요? 데모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이거의 어원이에요. 데모스의 크라토스, 크라스, 힘이에요. 데모스의 지배, 부족의 지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시기 아테네 지역은 139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행정구역의 이름이 데모스예요.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단위. 뭐 이를테면 우리 중구 뭐 이렇게 할 때 그 구처럼 그 데모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씨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테네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저쩌고 하는 이 민회. 이게 이제 그 아테네의 민회, 이거의 기원이었었던 거죠. 요런 식의 통치 형태가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이오니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고 너네가 지금 이런 체제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제도화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던 그거대로는 지금 못하니까, 너네의 이 전통적인 이 맥락에서 보자면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든 게 데모크라시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상대화되죠. 민주주의 바깥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더 좋은 뭐가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민주주의 바깥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니까. 요런 게 공부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상식 체계를 계속, 반응 체계와 상식 체계와 가치 체계를 갱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뭔가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반응 체계를 갖고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겪었었던 것과 더불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역량이 점점 커져요. 그죠? 그러면 상식이나 나의 반응 체계나 가치 체계나 판단 체계들,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야, 세계관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이기도 하죠. 부자유를 만들어내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공부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의 아주 레디컬한 근본적인 자유하고 딱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번 읽고 많이 읽고 기초교양을 많이 쌓으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건 에세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린 또 참 재밌게도 따로 놀아요. 읽는 것과 쓰는 게.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내지는 강의를 듣는 동안엔 읽는데 허겁지겁해갖고 그 진도를 따라가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주차에 보통 이제 에세이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6주, 7주차가 돼야 에세이 못 쓰지? 이렇게 해야 돼요. 빠르다, 빨리 하네.
뭐 쓰지?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 지필에 착수하는 건 에세이 발표 전날 내진 전전날. 여기에 해야 지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세이에 아주 굉장히 뭐랄까 흔하게 보이는 클리셰가 있죠. 에세이의 서두. 나는 지금 에세이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하면서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고 이렇게 이 순서로 가죠.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쓰세요.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읽기랑 쓰기랑 그런 식으로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에세이를 언제부터 써야 되는 겁니까? 세미나를 시작할 때부터 써야지. 그죠? 내지는 조금 더 하면 그 세미나를 시청하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쓰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집필을 그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세미나나 강의를 신청하셨을 거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거 에세이 써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쓰기 시작할까?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읽는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이런 문제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와중에 주제가 떠올라요. 그 주제를 갖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공부해가는 그 내용들을 조금씩 덧붙여가는 거죠. 그냥 메모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지필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안 모은다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빈 백지를 놓고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죠. 그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생산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내가 뭘 쓸까?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걸 생각해요. 글쓰기를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갖고. 내숭이야, 내숭. 너무 쓰고 싶은데 그걸 안 쓰고 그러니까 싫은 척하는.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럴 거예요. 글쓰기가 이를테면 만약에 그게 진짜 좀 계속 꺼려지고 마음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강아지들 보면 둔감화 훈련이라고 아세요? 둔감화 훈련이 뭐냐 하면 이렇게 터치를 싫어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럼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서 사료를 줘요. 하나씩 손에 놓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둔감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이 둔감화 훈련은 무엇이냐? 매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우리가 막 두세 페이지씩 이렇게 글을 사실 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면 당연히 이제 봉기가 일어날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메모 정도는 쓸 수 있죠. 시합 문장이라는 아주 좋은 형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매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내가 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매일 써도 돼요. 인용문 하나 놓고 인용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살짝 붙이고, 이거가 훈련이니까. 이거는 아까 읽기 제가 한 번만 읽으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런 거잖아요. 안 쓰니까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쓰는 걸 자꾸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그 세미나 책에서는 되도록 세미나에 가갖고 후기나 발제나 이런 걸 일부러 맡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게 그렇게만 하는 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자율학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제 그걸 좀 더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아니면은 뭐 책 읽고서 그냥 평소 또 세미나를 다들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느껴졌던 것들 질문해 주시면 영선쌤. 그 33페이지에 6번째 줄에 보면 왜냐하면 동의와 공감이 아주 완전하게 될 때면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위화감이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이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이제 좀 읽다 보니까 막 감흥이 되고 막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막 말이 막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그게 막 동의가 막 됐는데 그래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위화감이 생겨본 지 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내가 느꼈는데 몰랐나? 그러니까 왜 공감이 생기는데 동시에 위화감이 생기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는 되게 삐딱한 사람이라 그 공감과 동감 같은 게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가 이렇게 쓸 때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썼지만 느끼라고 쓰는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계속 공감과 동감으로 쭉 가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공감은 뭐냐라고 한번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읽기 아까 그 모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른바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 크리틱이라는 그 의미에서 잘 읽지 않죠. 거기서 계속 동화되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근데 이 크리틱이 되려면 거리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있는 나를 보는 나. 이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져 묻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감이 돼. 도대체 나의 어떤 게 이런 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내지는 나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돼. 이건 왜 그런 거지? 그죠? 이거는 지금 내가 나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제가 지금 위화감이라는 말로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감자에서 3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해 온 과목이 주역하고 불교 이쪽으로만 계속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한번 이루고 싶으니까 일단 그 길을 따라가 봐야겠다. 일단 가봐야 아니까 이제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 말하는 순응하는 책 읽기가 이제 몸에 너무 배버린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 의식 그런 게 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이거는 따라야 하는 건데 내가 비판을 하면은 그거에 이제 안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괴리감 그런 게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불교가 주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몰라요. 그냥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교과 과목 중에 동양고전 같은 게 있으니까 사서 같은 거나 이런 건 수업 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는 방식이 이른바 이 서양 철학 텍스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틀에 잡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환기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럴 땐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땐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틀이 잡혔고 내가 그냥 요거가 뭐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 같은 거죠. 관성 같은 건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태를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저는 차라리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 말을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감리당에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곤란을 겪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건 불교의 뭐랑 비슷한데? 저는 불교를 모른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페이지 60페이지에서 그 6번째 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텍스트를 미리미리 읽어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통 없이 이런저런 텍스트들을 마구 읽어대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차곡차곡 고대 철학에서부터 공부를 해나가야 맞는 건지, 그리고 뭔가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지 개통 있게 읽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네네. 이게 요거는 그냥 좀 다독을 하라고 권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막 이것저것 머릿속에 지식을 막 우겨 넣으려고 읽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문탁에서도 고대 철학 그거 읽는 거 하고, 지금 감리당에서도 국가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플라톤 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당대 아테네 사람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같은 게 궁금해져요. 그리고 그걸 알면 지금 플라톤이 국가에서 짜놓은 이 설정들을 훨씬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서를 중심으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엔간한 건 다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책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라는 책이에요. 그거랑 정신의 발견이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텍스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실제 요 그리스 폴리스 공동체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책이기도 하고, 정신의 발견 같은 책은 그리스 히랍 고전 문학 작품들에서부터 이른바 정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인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개념화 됐는지를 밝혀주는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 대화편을 읽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안 읽더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지금 주로 읽고 있는 요 텍스트의 의미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연관이 있죠. 요런 방식으로 개통을 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대 그리스 텍스트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놓으면 그만큼의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지금 그 텍스트의 덩어리를. 그걸 통해서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 관한 지식들을 좀 쌓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개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 읽다가 뭐 갑자기 토르의 망치 같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갑자기 읽는다던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요 관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서부터 조금씩 한 발씩 범위를 넓혀가 보라, 그런 맥락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네. 강의 잘 들었는데요. 네. 작년에도 불교와 주역은 모르니까 묻지 마시오 이랬는데 네. 왜 그 분야로는 관심이 안 생기는지 1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읽자고 보면 죽도록 읽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또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네. 뭐 전쟁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막 물리적으로 일단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여기 베어하우스에 생활을 하는데. 네네. 그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해주셨어요. 아, 네? 제가 관심이 없지 않아요. 저도 주역 불경 관심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문탁에 가면서부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뭐가 이렇다, 현실적으로 그걸 할 만큼의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직 계기가 안 만들어진 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이렇게 없다. 아,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물리적 시간이 많나요? 항상 없어요. 그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건지 이걸 연구를 하는 게 낫지, 물리적 시간 없음을 한탄해 봤자 물리적 시간은 계속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갖고 한 번밖에 읽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읽고 가는 거랑 더 읽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갖고 한 번만 읽고 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건 거예요. 근데 왜 강사 선생님한테 왜 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하시니까는 그냥 왜 공부나 교육을 안 하냐는 질문이 안 드는 게 너무 간단한데 서양 철학이 너무 재밌기 때문이야. 맞아요. 이 목소리랑 제스처랑 모든 거에 너무 재밌어 막 이런 게 안 느껴지나? 맞아. 근데 왜 그거를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꿀이 뚝뚝 떨어지는 철학을 이렇게 꿀맛 나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체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까칠하거나 이렇게. 하여튼 오늘 아주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 들으면은 서양 철학에서 분명 저희한테 주는 어떤 큰 임팩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났다가도 네. 책을 읽으면 그 마음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네. 텍스트가 너무 어려워서 네. 이건 기본 소양을 쌓는다고 되는 일인 걸까?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고. 네네네. 아주 입문자들은 이런 서양 철학의 어려운 텍스트들의 애착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죠.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넘어서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철학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철학사는 훨씬 쉬워요. 쉬운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카탈로그 같은 거죠. 이 철학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를,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쭉 놓고 보면 그 중에서 미묘하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마음이 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나는 저기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 네. 그 스피노자를 좋아하는 선배나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좋죠. 그래서 어느 날 어려워도 그게 별로 거부감이 안 들어야 돼. 식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몸이 편안하면 접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랑을 통해서 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철학사 보고 그러려면 엄청난 문제. 이미 그 사람은 저기 굉장히 천재야. 천재야라면 사람을 이용해. 사람을 통해서 가면 그러면 스피노자, 에티카 이런 데 다 반해. 그죠. 맞아요. 에티카는 반할만 해요. 그렇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고대 철학을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해요.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고대 철학을 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고대 철학이 사실 좀 요즘 말로 간지가 안 나요. 근데 저는 고대 철학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 철학은 읽기에 어렵지가 않거든요. 읽히는 건 잘 읽혀요. 근데 거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고밀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철학을 앞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곰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염되는 거, 또 저게 사실은 보통은 그런 경로, 그런 패턴을 따라가죠. 그거는 제가 들레즈를 읽을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들레즈는 책을 실제로 딱 펴서 보면 정말 한 문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진짜 확 질리는데, 근데 그거를 참고 읽게 돼요. 왜 읽었을까요? 한두 페이지마다 한 번씩 나오는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워서 얘기해 줘.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이게 사실은 계속 들레즈를 읽게 만드는 동력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어떤 기운 같은 게 좀 있죠. 선생님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삶의 약간 태도랑도 연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읽기의 태도로 정말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선생님 되게 저는 지혜롭게 느꼈어요. 뭔가 삶의 어떤 의욕이 되게 재밌다. 재밌어서 읽고 막 신나서 읽는 느낌인데 저는 그렇게는 삶을 안 살더라고요. 내가 진짜 괴로운 것만 타파하면 끝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삶의 의욕, 삶의 재미를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책에 대한 삶의 재미를 괴로워서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일단은 저는 항상 동기가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근데 이게 왜 재밌었나를 지금 이게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막 해봤는데, 잘난 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막 재밌게 읽고 이랬던 때에 그 철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하면, 야, 너네는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본 철학자일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썰을 푸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질문을 듣는 동안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괴로움을 타파하려고 뭘 한다. 근데 나는 사실 재밌지는 않다. 근데 그 괴로움을 계속 하나씩 꺾어가다 보면 그게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되게 즐겁고 재밌고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도 되게 나름대로 고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를테면 막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까칠한 스타일이었었어요. 되게 까칠한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후배들이 항상 좀 불편해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만에 만난 후배가 선배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뒤에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쨌든 그런 형태로 탁 바뀌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학자가 스피노자였었어요. 우울하고 슬픈 정서는 어느 경우에도 좋지 않다는 거를 그 에티카 읽으면서 되게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되게 이제 좀 밝게 지내려고 애를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한테 문제가 되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되면 자기계발서가 되는데 이걸 계속 꺾는 경험을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네,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